저랑 진행하는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암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지금까지 슬라이드와는 다르게 좀 영어가 섞여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뭐 그렇게 다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번역기도 돌려도 잘 나올 거고, 사실 번역기조차 필요 없을 거예요. 하여튼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뭐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제가 가진 정보는 임상학적인 그러한 정보들이 아니고 암이 이제 분자생물학적 특성들, 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치료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보다는 원리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자생물학적 측정에 이제 국한돼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암이 처음 아마 발견된 게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부터 암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원, 크랩이라는 단어, 딱딱하다. 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딱딱하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어원이 있다는 건 그때도 암이라는 게 있다는 거니까. 있었다는 얘기의 반증일 테니까. 하여간 지금도 보면은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예. 물론 세대별로 조금 다르긴 해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슬프게도 자살이 1위고요. 하여간 이 암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사망 원인 지금 우리나라 1위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엄청난 연구비가 이 암에 투입이 돼 왔지만 실질적으로 정복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미합중국 대통령인 케네디,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있겠죠. 그 양반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달을 정복은 아니고 달에 사람을 보내냈잖아요. 유인 우주선을, 그죠? 그와 동시에 우리 10년 안에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정복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직도 엄청나게 암 걸렸다 그러면 일단 특정암 말고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이 예, 조금 더 강한 게 현실이니까. 하여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암이 어떤 놈이길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사망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치료법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주로 캔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튜머 중에서도 멜리그넌트, 예, 멜리그넌트 튜머를 얘기를 하고 이건 지금 미국의 경우에요. 미국의 경우에는 사망원이 2위, 1위는 아마 심혈관계 질환이겠죠. 그리고 뭐 유전자, 이거는 최근 연구 결과예요.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진 뮤테이션의 변화가 유전자의 뮤테이션과 변화, 예, 그게 이제 이 암의 발전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게 알려졌죠. 첫 번째로 이제 이 암을 분류해 보면은 뭐 이거는 다 알고 있겠죠.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카시노마라는 게 있고 사코마라는 게 있고 림포마가 있습니다. 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이게 고형암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대부분 90% 정도가 내장기관 등의 표피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 카시노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코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특수 조직들, 본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 지방 조직이라든가 머스 이런 데서 발생하는 암을 사코마라 얘기를 하고 그럼 림포마나 류케미아 같은 경우는 어디냐? 혈액, 예, 혈액과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을 림포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의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암은 비정상적인 조직이
성장을 해서 된다. 그런데 이 조직들은 컨트롤 되지 않고 그냥 지 알아서 생겨난 그러한 조직들이 축적된 결과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덩어리를 이뤄서 그거를 우리는 튜머, 암이라고 부르고, 이래서 이러한 튜머들을 보면은 뭐가 결핍되어 있다?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밸런스, 정상적인 밸런스, 뭐하고 뭐 사이? 셀 디비전과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니까 세포 분열과 분화. 여기서 여러분 분열이란 말과 분화를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물론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분열과 디비전과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지금 여기는 피부 세포의 분열과 분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기점막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베이잘 레이어, 기저층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것들은 다 똑같은 세포들이에요. 그래갖고 이러한 세포가 하나 있다가 옆에 거를 똑같이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디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표피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세포들이 쭉 가면서 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이렇게 분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지만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분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포랑 요 위에 있는 세포, 이거는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성질이 변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세포, 피부 세포의 구성이고 분열과 분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튜머가 여기서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상세포, 이 노말 세포가 변화, 약간의 유전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해서 이런 세포들이 하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 무한정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얘네들도 항상 분열만 하냐?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특성을 가진 놈들이 이런 것처럼 변하는 놈, 더 강력한 놈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포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분열과 분화의 통제에 따라 정상적인 세포의 분열과 분화를 통제하지 않는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무한정간에서 딱딱하고 단단한 놈들로 무한정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튜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분화의 시스템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암세포는 그게 무너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암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양성과 악성 종양. 그래서 양성, 이 비나인 튜머, 이게 이제 양성 종양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멜리그넌트 튜머, 이게 악성 종양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캔서라고 얘기를 하면 이 멜리그넌트, 악성 종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나인 같은 경우는 뭐 양성 종양, 뭐 종기 같은 그런 거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부착비 의존성과 밀도 의존 억제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세포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정상적인 세포들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세포들을 보면 알겠지만 꼭 바닥이나 어디에 세포들끼리 붙어서만 자라요. 이렇게 쭉 자라다가 세포들이 있죠. 계속 영양분을 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꽉 차잖아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꽉 차면은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왜? 이게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혹시 이러한 우리 인체를 봤을 때 이 세포들이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은 혈관 같은 데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딴 데 가서 붙으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세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캔서 세포가 됐는데 얘는 이렇게 층층이 자랄 수도 있고 떠서도 자랄 수 있어요. 이게 부착 비의존성과 밀도 의존 억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의 특징으로는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은 왼쪽이 개대병, 그러니까 초창기 세포고, 요거를 한 세네 번 그렇게 분열을 시키게 되면은, 요거는 한 3, 40번 분열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딱 봐도 모양이 초창기하고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죽은 세포에 더 이상 분열도 못하고 좀 있으면 죽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들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거는 뭐 텔로미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간 암세포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불멸, 계속 분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세포인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또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세포 신호, 세포 자살에 관련된 세포 신호 전달 경로의 부족. 이거를 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이해를 돕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세포가 떨어지면은 부착되어 있다가 떨어지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죠. 세포 자살이라는 그러한 신호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 개체로 봤을 때는 얘는 위험한 놈이니까 넌 죽어 하고 이 에파토시스가 세포 자살이라는 거거든요. 자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한 신호를 나타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명령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떨어진 세포라든가 아니면 우리 몸에 우리 신체, 개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 있는 세포들은 다 자살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암세포들은 이러한 신호 전달 경로가 망가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캐스페이지라는 이러한 신호가 없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어도 에파토시스, 세포 자살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암세포가 떨어져서도 살 수 있고 무한정 분열해서도 살 수 있고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포 자살에 관련된 세포 신호 전달 경로의 부족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포 주기 배웠죠. 우리 세포들은 세포 주기 뭐 G1, G0, S, DNA 합성 뭐 이러한 세포 주기를 쭉 거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결정해요. 영양분이 충분하냐, 잘 준비됐냐, 뭐 DNA 복제는 잘 됐냐 이런 거를 모두 체크해 가지고 제대로 되면은 정상적인 경로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쭉 멈추고 너는 잠시 대기 아니면은 너는 뭐 죽으러 가라든가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의 암세포들은 이런 것들이 모두 망가져서 무조건 무조건 분열해 이런 신호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들이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무한정 분열을 하는데 사실 암세포가 제일 무서운 거는 이 침륜 전이, 특히 이 전이가 무서운 거예요. 침륜은 이 인베이전, 이게 침륜, 그리고 메타스테이시스, 이게 전인데 이 침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동이에요. 어디로 이동? 주변 조직으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침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이는 뭐냐면은 혈관을 블러드 스트림, 혈관을 타고 다른 사이트,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는 거를 전이, 메타스테이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러한 암세포가 이렇게 하나 이상한 놈이 생기면은 예? 이게 이제 점점 증식을 하죠. 그래갖고 점점 커져요. 예. 커져가지고 이러한 암세포들이 국소 종양을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고 빠르게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러는 과정 중에 신혈관 생성, 엔지오제네시스라고 불리는 이 신혈관 생성은 필수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기존에 있던 세포들보다 얘들은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혈관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자라려면.
그래서 이러한 엔지오제네시스, 신혈관 생성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잘 자라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지금 여기가 혈관이거든요. 여기까지 타고 들어가서 결국은 얘 세포들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를 침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는 거를 전이,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암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암이 이제 발견되면은 대부분 이 전이 상태에서 발견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원유전자란다. 원암을 찾았다면은 생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대부분 이렇게 전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퍼졌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암이 어떻게 생길까? 그리고 무엇에 생길까? 환경이 중요할까? 유전자가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이 도표를 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예요. 지금 이 왼쪽 데이터를 보면은 연도별 흡연량이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흡연, 그러니까 폐암으로 죽는 사망자 숫자를 나타낸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죠. 뭐냐면은 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 시간을 두고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고, 흡연율이 떨어지자 다시 사망자 숫자로 감소하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거기에 따른, 예,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암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는지 그거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빨리 시작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사망자 숫자를 나타낸 거고, 다음에는 담배를 끊은 다음에 사망자 숫자, 담배를 끊는 기간이 오래면 오래될수록 어때요?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이 그래프를 보면은 환경과 담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유전자가 안 중요하냐? 이 얘기는 또 잠시 뒤에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나 뭐 세균, 바이러스를 카시노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암 물질,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을 방사선,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얘기를 하고, 화학 물질, 뭐 아까 암 같은 경우는 온갖 종류의 화학 물질 덩어리들, 대표적으로 뭐 나프탈아민 같은 그러한 것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의 발암 물질, 이거는 뭐 탄, 연기라든가, 실질적으로 이 조리에서 생겨나는 미세먼지가 비소세포암의 원인이면 밝혀졌죠. 그리고 생물학적 주기, 예를 들어서 밤근무 많이 근무하거나 아니면 밤근무, 낮과 밤이 바뀐 이런 것들로 암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해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암이 생기고, 예를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이 있죠. 그리고 세균에 의해서도 암이 생기기도 해요. 뭐 자외선,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카시노젠, 즉 발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발암 물질들이 바로 암을 일으키냐? 그러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그 담배랑 암이랑 상관관계는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담배의 성분 중에 나프탈아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프탈아민을 실험동물에게 먹이면 예를 들어서 마우스의 쥐에다가 먹이면 방광암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방광에 바로 주입을 하면 암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뭘까? 즉 이러한 물질들이 바로 암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정 정도 변화를 겪은 다음에, 변화를 겪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변화를 일으켜서 그게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프리카시노제, 바람 정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암 물질들을 엄밀히 얘기하면은 프로카시노제, 발암 정구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화합물이라든가 이러한 발암 물질들이 왜 암을 일으키냐면은 결국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게 축적돼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담배 핀다고 내일 바로 암 걸리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누적된 후에 대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전자가 하나만 또 뮤테이션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냐면은 대장암에 걸리는 대장암에 걸리는 동안 어떤 유전자들의 뮤테이션이 축적되냐를 나타낸 건데 처음엔 LPC, KRAS, 스메드, P53 이런 유전자들이 쭉 뮤테이션 이런 유전자들의 뮤테이션은 뭐에 의해서 생길까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환경적 요인이죠. 예를 들자면 담배라든가 매운 음식이라든가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유전자들을 차례 즉 빗장을 쭉쭉쭉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의 뮤테이션이 오랜 시간 축적됐을 때 비로소 암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동안 담배를 줄줄이 장창 피고 술을 먹어도 암에 안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담배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하는데 암에 걸려요. 왜 그럴까? 그거는 유전적 감수성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마다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예? 별로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나는 뭐냐면은 내가 태어나기를 우리 부모님한테 뭐 그렇다고 내가 부모님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암이 걸리기 쉬운 그러한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거고요. 암에 안 걸린다는 거는 그렇게 함에도 온갖 나쁜 짓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안 좋은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암에 안 걸린다는 거는 튼튼한 유전자,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그 요소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환경과 유전자의 조합으로 생기고 그러한 어떤 사람은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유전자가 중요하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DNA 반응성 발암물질, 즉 이러한 발암물질 카지노젠이 DNA를 뮤테이션 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이 축적돼서 암이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 플러스 가족력, 그러니까 선천적 돌연변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후성 발암물질, 그러니까 에피제네틱 그러한 변화는 사실 여기보다는 여기가 적당해요. 이 책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왜냐면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여간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은 호르몬 불균형, 면역체계 교란, 조직 손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연변이 세포, 즉 정상세포에서 암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세포고 이러한 것들이 축적이 돼서 악성 멜리그넌트 암, 악성 암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카시노젠이 있고 그러한 카시노젠이 유전자의 뮤테이션, 돌연변이를 촉진하고 그러한 축적된 돌연변이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호르몬이나 변화를 일으켜서 암을 생성하고 암이 발전한다라고 얘기했죠. 즉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암 형성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온코진, 종양 유전자,
그리고 원바람 유전자, 프로토 온코진, 그리고 튜머 서프레스진, 종양 억제 유전자. 예. 그러니까 이러한 유전자들의 뮤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한 카시노젠이. 그래서 암을 걸리게 한다는 건데 한번 요 유전자들의 정의를 해봅시다. 이 먼저 온코진. 온코진은 뭐냐면 암세포를 만드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전자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종양 유전자냐? 종양 유전자가 외부로부터 오기를 해요. 바이러스 같은. 하지만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종양 유전자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뮤테이션에 의해서. 그런 유전자를 우리는 원바람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며 바람 유전자와 유사한 서열을 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라든가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라든가 원래 우리 정상적으로 그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원인, 즉 카시노젠에 의해서 이러한 원바람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은 뭐가 된다? 종양 유전자가 돼서 암을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여기에 종양 억제 유전자, 튜머 서프레스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유전자들은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즉 정상적으로 암을 막는 유전자예요. 암을 막는 유전자.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들의 뮤테이션이 생기면 암이 걸리기 쉬울까요?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한번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선텐 좋아하시나요? 네, 구릿빛 피부 건강을 상징하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뮤테이션이 유발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체, 우리의 세포들은 이러한 뮤테이션에 대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자외선으로 인해서 DNA,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DNA가 브레이크 되면은 이거를 고쳐주는, 이 DNA 손상을 고쳐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BRCA1,2라고 합니다. 물론 이 유전자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이러한 과정에 관여를 해요. 근데 하여간 이러한 BRCA1,2라고 불리는 이러한 유전자들이 활동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유전자를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유전자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튜머 서프레스, 즉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망가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암이 걸리기 쉽겠죠.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뮤테이션이 되기 쉬운 그러한 서열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예. 하여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튜머 서프레스진, 암 억제 유전자라고, 그러니까 암 억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라스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스는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조절을 해서 셀 서바이벌이나 그러니까 세포의 생존, 그리고 세포의 성장, 대사, 세포의 이동, 예,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해요. 정상적으로 중요한 유전자죠. 그런데 이 유전자를 그럼 우리는 잘 조절을 해야 될 텐데 암 유전자들은 이게 뮤테이션 돼서 과발현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암이 생기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라스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대표적인 프로토온코진, 원바람 유전자예요. 그래서 얘가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그거는 뭐냐? 온코진, 바람 유전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암의 치료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전통적으로 암의 치료는 이렇게 수술이죠. 뭐냐면은 종양이 생긴 부위, 거기를 제거하여 암을 없앤다라는 건데,
문제는 암은 전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암세포를 이런 걸로 죽이는 건데, 문제는 이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하죠. 뭐 머리도 빠지고 메스껍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항암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새로운 항암제들의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거기 어떤 방식, 그러니까 어떠한 그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항암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1세대는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 4세대 대사항암제. 지금도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쓰이고 있는데 요 두 개가 대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볼게요. 화학항암제는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항암제예요. 뭐냐면은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한 건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죠? 제일 큰 게 무한정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세포들은, 정상세포들은 특수한 세포들, 예를 들자면은 뭐 간세포라든가 아니면은 위벽세포라든가, 그리고 뭐 그 생식세포라든가 이런 세포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분열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들을 타겟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탁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방암 치료제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그런 세포 주기에 관련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니비션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정상세포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 중에 분열이 있는 세포들, 아까 얘기했던 위세포, 그러니까 이거를 먹었을 때 구토라든가 또 머리카락이 자라나잖아요. 탈모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이런 거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세대 항암제의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되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거를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암세포들이 똑같은 놈이 계속 들어오네, 회피 기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대두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뭐냐면은 그 암세포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글리백이나 허셉틴, 요 글리백은 백혈병 치료제, 허셉틴 같은 경우는 유방암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그런 표적 항암제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정 시그널링을 굉장히 증폭을 하거든요. 이러한 세포들이, 이러한 암세포들은. 그런데 그 시그널링을 이 표적 항암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원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나름 효과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어떠한 모든 암 치료에 다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쓰다 보면은 내성이 발생을 해가지고 더 이상 듣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PD-L1이란과 PD-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냐면은 이 암세포는 우리 세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세포인 듯 아닌 듯.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세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상세포인 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얘가 우리 몸속에서 정상세포가 아니라고 인식이 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공격하겠죠.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거를 회피하는 기전이 있는 거예요. 암세포들은.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계속 기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전, 그러니까 암세포가 면역 회피하는 기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항암제고요. 이거는 최근에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키트루다하고
이 옵티브라는 그러한 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사항암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는 예전부터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용화를 두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러한 암세포들은 대사작용이 정상세포하고는 달라요. 그 특이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대사작용을 방해해가지고 암세포가 일종의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지금 대세는 요 두 가지 제품들, 요 두 가지 제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헙세틴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대표적인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예, 이게 암들이 뭐 유방암이라 해서 다 똑같진 않아요. 암마다 성질도 다르고 발현되는 유전자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유방암 중에서 약 한 20에서 30%가 허투 수용체라는 게 발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 이게 발현이 많이 되냐? 이 시그널, 이 수용체가 발현이 많이 되면은 이 밑에 신호를 보내서 셀 서바이벌이나 셀 프롤리퍼레이션, 즉 생존과 분열을 촉진시켜요. 암한테는 최고죠. 그죠? 암도 암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인데, 그래서 이 수용체가 과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세티닌은 여기를 블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헛세틴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더 이상 신호를 아래쪽으로 전달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셀 서바이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암세포의 생존이 떨어지고 분열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을 겁니다. 예,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로 알려진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 허세틴이라는 놈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유명한 게 글리백. 이 글리백은 백혈병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하죠. 모든 백혈병이 그런 거는 아닌데, 예? 백혈병 중에 일부는 BCR-ABL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은 아래쪽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서 세포의 프롤리퍼레이션, 분열을 촉진시켜요. 암세포한테는 딱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에 요게 붙어서 계속 아래쪽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이 글리백이란 놈은 요 사이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래쪽 신호를 보내지 못함으로써 뭐예요?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 아까 봤지만 우리의 암세포들은 정상적인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이게 작용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연구되냐면은 그러한 것들을 회피해보자, 적극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보자,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팩사백이라는 놈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회사 신라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뭐 여러 종류의 암에 지금 흑색종에 대해서 흑색종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암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가게 되면 암을 직접적 용해를 하고 그리고 적응 면역 반응을 촉진하고 종양 혈관을 폐쇄할 수 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이 팩사뱅은 백신이야 바이러스 유전자 제조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본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들을 제조합시켜서 이거를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바이러스 백본이기 때문에 몸의 전파가 잘 될 거고 발현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TK라는 그러한 유전자와 GM-CSF라는 유전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렉지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각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을 인식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암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제조합이고 이 GM-CSF라는 거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종의, 그리고 렉진은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참 이론은 좋죠.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잘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런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됐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처음에 됐던 거는 미국 벤처에서 했던 거, 벤처에서 회사에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된 거를 우리나라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되면은 좋은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이게 신라젠 주가 차트거든요. 처음에 상장은 5,000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고점이 15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뭐 한 13,000원까지 가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상장 폐지가 아니고 거래 중지됐어요. 왜? 위험하다. 이 거래 중지되고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여기다 투자했으면은 그거는 그냥 휴지 조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휴지보다도 못하지. 아무짝에 쓸모리 없으니까. 사실 이 바이오 주식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될 것처럼 제가 뭐 팩사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한 예고. 뭐 팩사백이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러한 바이오 주식들이 대부분이 뭐 될 건 처음에는 뭐 다 됐다 어디로부터 연구비 뭐 1조 뭐 몇천억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되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금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주식을 시작을 하면은 뭐 이 시간이 경제학 강의는 아니지만 경제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주식 투자할 때는 신중히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신라젠 팩사뱅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 이게 잘 되면 좋은 거니까. 항암제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이렇게 모두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면역 항암제들이 다 실패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 키트루다라든가 옵디보를 얘기를 했죠. 얘 같은 경우는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암세포가 사실 정상세포인데 정상세포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세포이긴 하지만 우리 세포하고는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발현을 벌이니까 당연히 우리 몸의 경찰인 면역세포들이 쭉 가다가 특히 T셀 같은 이놈 이상한데? 뭔가 수상해. 공격할까? 딱 갔는데 뭐예요? 이 세포들은 나 아니야. 나 너 세포야. 공격하지 마 하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PD1과 PD-L1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얘가 너 내 세포 그러니까 우리 편 맞으면은 신호 보내 하니까 이 PD-L1을 통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키트르다나 옵티모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블락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암세포와 우리 몸의 면역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야 이놈 너 이것 봐라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실제로 효과도 되게 좋습니다. 이 키트르다 같은 경우는 흑색종이나 비소세포 암에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고 실제로 이러한 치료제들이 뭐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다른 항암제와 같이 병용 투여됐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둘 다 이게 옵디브가 2016년인가 그리고 이 키트루다가 2014년인가 그때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판매량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둘 다 키트루다하고 옵티보 같은 경우 처음에는 미미한 그러한 그 실적을 보이다가 2018년 그때면 이 단위가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 16억 달러.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아마 이 시장은 점점 커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는 이거 적어도 따따블은 돼 있을 거예요. 예, 뭐 하여간.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그 면역 관문 치료제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킴리아라는 약인데 아까 면역 관형 억제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얘도 면역 치료제기는 해요. 근데 2017년 8월 달에 세계 최초로 미국 FDA에서 항암 면역 가중대 T세포 치료제로 이제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백혈병 타입에만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관해율이 거의 8, 90% 이상 되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약이에요. 치료제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의 세포를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본인의 혈액을 거기에서 이제 T세포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냐. 여기다가 이제 키메라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T세포에다가 키메라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얘가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키메릭 엔티젠 리셉터, 이게 카트, 그래서 카트 T 치료제거든요.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제 얘를 만들어 갖고 얘를 키워서 다시 몸속에 집어넣으면은 얘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아직까지 본인의 세포만 이용할 수 있고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 대신에 굉장히 비싸겠죠. 이게 한번 치료하는데 4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정도 하는 거죠. 굉장히 비싸죠. 예, 그래서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얘 같은 경우 고형암에는 적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액암에는 아직 지금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남종류를 차지하고 있는 고형암, 그러니까 위암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못 쓰고 있지만 나중에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거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예스카다, 잘 안 보이는데 이러한 그 또 다른 카트 T 세포 치료제가 FDA에서 승인을 받고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거대 비세포 림프종, 얘도 이제 혈액암이죠. 그런데 이 카트티하고는 전형적인 차이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는 본인의 세포가 아니고 타인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얘는 본인의 세포니까 소량 생산, 간해수공업이고, 물론 간해수공업치고는 너무 비싸죠. 하여간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대신에 아마 면역 억제나 이런 부작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이러한 치료법도 굉장히 유망한 치료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까지 암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알아봤고요. 예. 근데 뭐 암의 분류, 그리고 암의 특성, 뭐 치료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안 걸리는 거, 예방이겠죠. 근데 예방은 사실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력,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에 누군가 가족력이 안 좋다 싶으면은 일정 나이가 지났을 때 그 건강검진을 빡시게 받는 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자주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오늘 수업,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험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뭐 시험은 강의실이 공지되는 대로 여러분들에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대면이 안 된다면은 뭐 비대면도 지난번처럼 아마 비슷한 방법으로 칠 거고요.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뭐 객관식이 아마 위주가 될 거고 단답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되도록 객관식으로 하고 그렇게 어렵게 낼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배분은 박한우 교수하고 제가 수업 진행한 그 비율
그대로 낼 테니까 뭐 그 정도 맞춰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언제나 그다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을 통해서 게시판보다는 메일이 난 것 같더라고요. 게시판은 제가 좀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긴 했지만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면은 뭐 제가 답변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다음에 보면은 서로 인사하며 지나갈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고 행복한 학교 생활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